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9월 9일. 일단 어제가 이제 9월 8일인데 어제가 백로예요. 흰백자에 이슬로자, 즉 그 찬 이슬이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즉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그 햇살이 엄청 따갑습니다. 물론 햇살이 따가워야지 그 곡식이 이제 아주 알차게 이제 여물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 따가운 그 햇살은 우리가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9월 9일인데, 이제 9월 9일은, 일단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에요. 이 고양이의 날이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또 이제 고양이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고양이의 날이 또 있고, 그럼 고양이의 날인가 하면은 이제 또, 장기 기증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귀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 이제 날이 많이 겹쳐져 있는데, 글쎄 오늘은 이제 좀 독특하지만은 일본의 어떤 그 기념일 하나를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또 일본 기념일을 얘기하느냐? 글쎄요, 1년 그 365일 이렇게 쭉 그 지나가다 보면은 일본의 기념일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1년 통틀어 봐야 10번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늘이 국화의 날이라. 그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국화꽃이 이제 이렇게 만발하게 되는데, 어, 국화의 날이 이제 그 일본에서 어떤 그 기념일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축제같이 이렇게 명절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이제 국화의 날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이제 국화꽃으로 밖에 장단을 해갖고 뭔가 장식을 해갖고 상당히 그 멋있는 그런 그 국화 축제 같은 걸 연출하는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그 국화의 날이라는 일본의 그 기념일을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 있죠. 바로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문화인류자, 미국의 문화인류학자가 그 쓴 그 책인데, 그 책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그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특질이라고 할까? 그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그 이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국화의 날이라는 기념일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면서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 갖는 의미를 아주 개략적으로,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갖고 아주 개략적인 말씀뿐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가 그러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개략적인 그 말씀이지만은 그 국화와 칼이 갖는 의미, 일본인들한테. 그러면서 그런 일본인들이 기질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민족도 어떤 그 기질이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제 주제를 갖고 오늘 한번 말씀을 쭉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9월 9일은 이제 그 고양이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다 해갖고서 지난달 26일, 8월 26일이 이제 세계 게이 날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양이 날은 2009년에 이 고양이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를 주제로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시는 분 같은데, 고경원이라는 그 고양이 작가가 제안을 해서 9월 9일이 바로 고양이의 날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글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정부의 공식 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정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즐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의 날이 이제 각 나라마다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2월 22일입니다. 미국은 10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2월 17일이 고양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색묘라고 해서 이제 그 털이 이제 세 가지 그 색깔이 있는 그런 고양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삼색묘는 어, 삼색이니까 그야말로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까만 그 털을 가진 그 고양이 흑색묘는 10월 27일. 그것도 영국이 10월 27일이고 미국은 8월 17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정말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각국의 고양이의 날이 그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 8월 26일이 세계 개의 날이었듯이 세계 고양이의 날은 그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뭐, 그 개의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려동물이죠. 뭐 고양이도 그 아주 그 인간의 그 어떤 소중한 그 반려동물 중에 하나인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양이의 소중함을 인식을 하고 또 고양이도 또 이제 보호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인 없이 길에서 떠도는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 줄여서 길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길고양이를 누군가가 맡아서 그 양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입양을 좀 뭔가 그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이 바로 세계 고양이의 날인 8월 8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매년 8월 8일이 이제 세계 고양이의 날인데 2002년에 국제동물복지기금이 이제 제정을 했고 2020년부터 영국의 비영리 단체 국제 고양이 보호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어찌됐든 그 이제 이런 고양이의 날로 기념되는 날, 고양이의 어떤 그 생태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고양이를 또 건강하게 보살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그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뭐 그런 거와 함께 그다음에 길고양이도 뭔가 그 나름대로 바람직한 생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고양이를 보살피는 입장에서 다양한 행사와 정보 공유가 있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고양이를 닮은 이모티콘이 아주 그냥 야옹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눈이 어딘지 모르게 약간 좀 매섭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그 이제 국화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 이 국화의 날이 그 일본의 기념일입니다. 글쎄요, 뭐 왜 멀쩡한 한국의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의 기념일을 갖고서 뭐 날짜 이야기해서 설명을 하느냐? 혹시 에, 너 어, 토착외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 국화가 일본 사람들한테 가는 의미라고 할까? 그게 상당히 좀 뭔가 한번 어, 그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국화의 날 일본 기념일이지만 오늘 바로 9월 9일인데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중양절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서도 말씀을 이제 쭉 드렸는데 중양절은 이제 음력으로 9월 9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일본은 초파일이나 칠석 다 양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양절도 일본은 9월 9일 바로 오늘이 이제 일본은 중앙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국화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뭐 중양절은 아마 다음 달 한 3, 4일쯤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일본에서는 이 축제가 조요로 알려져 있지만 조요라는 게 이제 중양을 일본어로 읽으면 조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중양절에 관련된 그런 얘기이지만은 이제 국화 축제로도 이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9월 9일이. 국화. 국, 국은 기구입니다. 기구. 일본말로. 기구노 색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의 절구. 그러니까 국화 축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국화 축제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일본의 그 15 그 종류의 고대 축제 중에 그 하나다. 축제를 색구라고 얘기를 하네요. 절구. 우리말로 읽으면 절구가 되겠습니다. 자, 음력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력을 기념한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일본에선 이제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양력 9월 9일에 일반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뭐 신사도 그렇고 불교 사원도 그렇고 모두 이제 우리로서는 음력으로 알고 있는 그 날짜를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이제 그 계산해서 그냥 양력 그 9월 9일 날 중양절을 이제 기념을 하고 양력으로 4월 8일 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거고 양력으로 7월 7일 날 7월 칠석제를 지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 즉 국화 축제의 그 장소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념이 되고 이날은 이제 국화로 만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밤밥, 밤밥이 그러니까 이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이제 율반이죠, 율반. 그러니까 밤으로 만든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은 밤율자고 그다음에 반자가 그게 이제 이 식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본 그 히라가나 일본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갖다 이렇게 혼용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죠. 구리고항이라는 게 앞에 구리는 히라가나로 읽지만은 뒤에 고항은 어 이제 가다카나가 아니고 훈독과 음독을 혼용한다라는 얘기죠. 예. 앞에는 훈독으로 읽지만은 그 반은 이제 음독으로 이제 읽은 거죠. 그래서 구리고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히라가나 가다카나 이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음독과 훈독이라는 걸로. 자, 그다음에 이제 찹쌀. 이게 모찌죠, 모찌. 우리가 모찌떡 그러는데 글쎄 찹쌀떡을 뭐 모찌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방이 된 지가 뭐 70여 년이 훨씬 넘어가는데도 우리 그 말 속에 보면 일본어의 잔재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속에 있는 일본어 잔재를 먼저 청산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하고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쓸데없이 죽창을 들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축제를 즐긴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 국화와 칼이라는 그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국화의 날, 이 국화의 날을 갖다 굳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국화의 날을 갖다 그 오늘의 날짜 이야기의 주제로 한번 가져온 건데 이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저자는 루스 베네딕트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뭐 루스, 루드, 뭐 그 TH 발음이기 때문에 뭐 이제 표기법이 좀 다른데, 하여튼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 책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참 이 책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읽고 분석을 하면서 일본인들의 특성을 갖다 정리한 게 바로 이 국화칼이라는 책입니다. 자료만 갖고 뭐 했다라고 해서 그, 좀 뭔가 논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 논문을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질적 연구라는 게 있죠. 자료만 갖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결코 방법론상에서 틀린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선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한 1944년 6월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달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한 거죠. 거의 뭐 시간이 없는 거죠. 거의 뭐 막바지 그 상태에서 이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괌인가 사이판 어디에 가면은 그 반자이 그 절벽이 있다라고 해요. 반자이는 만세죠. 그러니까 참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그 만세를 부르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항복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본인들의 행동 패턴이 미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가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저렇게 저항을 할까? 사실 그 미국인들, 유럽인들의 그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행동이죠, 그야말로. 자,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에 대해 연구한 후에 일본인의 행동 패턴, Japanese Behavior Patterns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일반 대중에서 1946년에 책으로 출판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국화와 칼이다라는 얘기죠.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본인들의 행동 및 성격을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그러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적과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도저히 뭐 그 전력이 뒤떨어지고 능력이 안 돼서 지면은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면 포로가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 또 이제 나중에 정전협정이 완성이 되면은 그 포로 뭐 서로 이제 교환하고 뭐 이게 전쟁의 일정한 패턴인데 그러한 것을 두고서 일본인들이 반자이 하면서 그 전력에서 뛰어내리는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인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자 그래서 이제 쓰여진 책이고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동양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 꼭 읽어야 되는 고전적인 고전적인 게 아니라 고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 그런 이제 책이다라는 얘기죠. 네. 자, 2차 세계대전 이거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연합국 입장에서 보면 태평양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동아 전쟁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향후 전쟁 수행 전략과 종전 후 일본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 연구를 의뢰했다. 바로 그 루스 베네딕트 그 문화인류학자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은 미국이 대일본 전략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도대체가 일본을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어? 그 일본인들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규정짓는 그 책을 쓰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연구하는 기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질적 연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국화와 칼을 꼽았다. 자, 국화와 칼. 저 두 물건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국화는 평화를 상징하고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 뭐 언뜻 봐도 뭐 그렇죠. 꽃은 당연히 평화고 칼은 전쟁이죠. 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데도 도를 운운하는 일본인들은 섬세한 미학적 세계를 추구하고 평화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게 상대를 살상하는 야만성을 갖는다. 즉 전쟁과 폭력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이 증언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헌 같은 것을 또 그 선배 세대로부터 우리가 들어온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자상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잔인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녀는 이제 루스 베네딕트죠. 여자 학자입니다. 이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평화와 전쟁만큼 극단적 수준의 양면성과 모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일본 문화를 다각도로 탐색하였고 집단지향적인 일본 특유의 수직적 문화인 계층제도 그리고 온은 은혜를 뜻하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은이죠. 근데 일본말로 읽으면 온입니다. 그다음에 의무, 듀티죠. 그건 이제 일본말로 읽으면 기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리, 길이. 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이제 한 거고 그러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성, 그들의 기질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일본을 그 외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자가 작을 외자입니다. 사실 요즘은 뭐 일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체격이 이제 갖춰져 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80년대에 그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가보면은 정말 그 골목골목에 어 뭐라 그럴까 그 골목에 그 상점 같은 그 구멍가게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기모노를 입고 진짜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아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을 외인이라고나 하는구나.' 인제 그때 인제 저는 그걸 느꼈는데 정말 일본의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엄청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제 비하를 하면 외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듯이. 어찌 됐든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아침에 인제 기모노를 입고 나오죠. 옛날에 우리 그 새마을운동 할 때 하면은 그 인제 앞에 마당을 쓰는 이제 파자마를 입고 나갔었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은 이제 기모노를 입고서 인제 게다가 있죠. 네 그 나무로 만든 그 이제 게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게다 많이 신었었습니다. 그 슬리퍼 그 인제 스폰지나 고무로 만든 슬리퍼가 인제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던 그 이 게다를 많이 신었었어요. 진짜 그냥 신고 다니다 보면 타닥타닥 소리가 났죠. 게다 소리. 그 게다를 신고 또 인제 작은 그 물조리에 인제 물을 담아 갖고 나와서 뭐 집 앞에고 집 안에고 길가에 있는 그 국화에다가 이게 물을 인제 주죠. 그게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의 뭐 지금도 저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한 단면이었다라고 인제 보는 거죠.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그 국화에 물을 주면서 국화가 이게 좀 잘 자라서 꽃도 피고 그런 자상함이 인제 있고 굉장히 섬세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들이다라고 인제 로스 베네딕트는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만세절벽에서 반자이 하고서 인제 떨어져 죽듯이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바로 그 다음 줄이죠. 의리와 충성 아까 기모, 길이 그런 그 표현이 있었듯이 의리와 충성을 위해서 복대를 두르고 하라주쿠라고 그러나요? 복대를 딱 두르죠. 그리고 할복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어 그 천황 폐하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인제 딱 쓰고서 어 배를 가르죠. 작은 칼을 갖고 자기 배를 가릅니다. 그거 할복이죠. 근데 사람이 배를 가른다고 해서 금방 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이.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할복하는 사람 옆에는 긴 그 일본들을 들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할복을 하느라고 배를 가르고 나면은 뭐 창자가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은 인제 그 긴 일본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뭐 목을 치는 그런 신용 그런 장면을
반듯 보여주고서 인제 이 화면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을 치는 거예요, 긴 일본어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어 그 뭐라고 할까? '강인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진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표독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상하게 복조리가 아니라 물질에다가 국화꽃에다가 물을 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스로 배를 가르고 목을 쳐서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일본인들의 특성.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인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 그래서 이 루스 베네딕트가 여러 그 문헌을 갖고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일본 사람들이 저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본을 다루려면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정말 이제 일본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런 이중적인 그런 아주 극에서 극을 달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질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게 인간의 일본 민족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응? 뭐 "덴노 해까." 뭐 "반자이." 하고 뛰어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메가더가 인제 일본을 항복시키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그 어떤 실적 같은 거 이런 걸 읽어 보면서 아마 일본을 이제 군정 기간을 보내니까 어 '일본을 갖다가 인제 다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그 시기에 똑같이 우리나라도 미 군정 시기였죠. 1945년 8월 16 일부터 어 1948년 8월 14 일까지 인제 그랬던 거죠. 딱 3년 동안. 예 하여튼 그런 일본인들의 특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인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일본 사람들이 절대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요. 음 뭐 혼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딱 표시를 안 합니다, 절대로. 상당히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침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 이게 우리나라 충청북도 사람들 기질이 그렇지 않나 특히.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에 충청도에 내려왔다 가지고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쭉 얘기를 하고 나면 "아이 알았시우." 그랬는데 다음날 인제 계약이 되는 줄 알고 가서 도장을 들고 가서 도장을 찍으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아이 냅둬요. 뭐 개나 먹으러 가게 내버려 두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어 특히 충청북도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거기 출신이지만은 절대로 자기 속내를 갖다가 이렇게 확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음흉한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신중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저는 원류가 특히 인제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 이쪽이 고구려에서 쳐내려오고 백제에서 쳐올라오고 그다음에 신라가 쳐올라오고 그런 데서 뭔가 형성이 된 그런 '기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근데 일본도 뭐라고 그럴까? 인제 그런 기질이 인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섬나라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도 아닌데 어찌 됐든 일본 사람들은 상부의 지시 소위 인제 천황폐하를 마치 신같이 섬기듯이 어떤 국가가 명령을 하면은 잘 따라요. 절대 뭐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 시책을 대체적으로 인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기질을 일본 사람들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참 어 어 정말 20 세기 초에 이 동남아 호주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만주, 중국 깊숙이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었던 게 정말 국가나 군부에서 "야 이렇게 해서 저길 밀고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걸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고통스러운 전쟁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일본은 어
패망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인제 다시 부흥을 했죠. 근데 인제 상당히 그 일본이 그 80 년대 뭐 진짜 잘 나갔어요. 제가 80 년대 중반에 일본을 가 갖고서 일본 애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아 일본 정말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그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교만스럽게 그거 뭐 응? "과연 한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인제 막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참 언짢죠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인제 잃어버린 30년 뭐 10년 잃어버린 10 년, 잃어버린 20 년, 잃어버린 30 년이 되더니 어찌 됐든 요새 일본의 그 상태는 매우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인제 지금이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을 기회다.' 이제 그 길이죠. 예. 그 기회인데 자꾸 그 일본하고 척지고서 살아 갖고서는 그 일본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등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뛰어넘어요. 응? 어떻게 될지를 알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아 이놈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걸 극복이 가능한 거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등 돌리고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혹자는 일본이 이제는 인제 한풀 꺾였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 일본이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30년 해 갖고서 정체돼 있어 갖고서 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뭐 표류하는 듯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을는지 몰라도 어 뭐 노벨상을 받은 그 수상자 그 이 인원수만 하더라도 수십 배가 넘어요. 그 더 많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우리보다는 앞서 있죠 아직은. 네. 우리가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다시 또 거꾸로 당한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즉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거만하고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겸손하게 정진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이 반도기질이 그냥 양은 남비에 그 물을 올려 놓고서 가로불이나 난로에 올려 놨는데 그냥 바자작 끓다가 그냥 내리면 바로 식어버리는 그런 반도기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음 일본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만은 저는 그걸 반도기질이라고 왜냐하면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늘 부딪히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끌어야 되죠. 그럴 때 그렇게 두 세력이 부딪히는데 빨리 피해야죠. 피할 것 같으면은. 음 인제 그래서 인제 위기에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나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 조선의 사색당파가 그렇고 지금의 이념 전쟁이 그렇듯이 그냥 서로 헐뜯고 싸우다 보면은 인제 나라는 망가지고 세월은 가고 그러다 보면 언제 또 망할지 인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러한 그 우리의 반도 기질을 그나마 제대로 관리를 하고서 어떤 에너지를 결집시켰던 지도자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나름대로 또 자기 주장을 펴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뭐 그걸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일본의 어떤 그 일본인들의 기질 그것을 파악한 책이 루스 베네딕트가 저술한 국화와 칼이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본인들의 어떤 기질 또 우리의 기질 이걸 잘 조화스럽게 하게 해 가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무조건 등 돌리고 죽창 들고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인제 드립니다. 자 이모티콘이 지금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죠. 인간은 다 저래요. 민족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 밝은 면을 갖다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우리가 뭐 사색당파로 물들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서로 부딪혀 싸우는 게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싸우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으로 어 뭔가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그냥 계속 어 왕이 뭐라고 그러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쪽에서 뭐
"이보시오 영상." 뭐 해 갖고 서로 인제 싸우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면은 임진왜란이 또 일어나는 거고 한일 합방이 또 일어나는 거고 중국 애들이 와 갖고서 인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치 자기네 속국인 양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반말년 역사를 한번 쭉 생각을 해 볼까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친 거 딱 진짜 짧은 시간이죠. 그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이걸 거쳐오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이 확 부양이 되고 국방을 강화하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쳤어요, 한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인간이 가서 혼자 밥이나 처먹고 오고 그다음에 데리고 갔던 그 기자들이 그쪽 애들한테 줘 터지고 오고 이런 그 허접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지도자 그런 무능한 지도자를 갖고 있었던 때는 국력이 쇠락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국력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력의 어떤 양면성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모티콘에서 이 밝은 부분을 극대화시켜야지 이렇게 에 검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쌈박질만 하다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치 속국인 양 휘둘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귀의 날과 장기 기증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9월 9일 이 국자가 사람의 국자가 귀 모양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비인후과 이비 이 이빈 이과학회에서 인제 9월 9 일을 어 귀의 날로 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해에 귀인날에 제가 말씀을 인제 드린 적이 있죠.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장기 기증의 날이 또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젊은 청년이 어 시험을 마치고 쓰러져 그래서 인제 뭔가 뇌사 상태로 인제 있다가 그래도 그 장기 기증을 하고서 인제 6 명한테 새 생명을 주고서 인제 저 젊은이는 인제 저 세상으로 떠났죠. 예. 자, 그렇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도 있는 거예요. 참 사실 안타깝죠. 예. 젊은 나이에 죽으면은 우리 같이 인제 늙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 젊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거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장기를 6 명한테 기증을 해서 새 생명 6 명 6 명의 생명을 또 살렸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제가 백로였습니다. 백로는 흰백자 이슬로자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인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제가 백로인데 처서와 추분 사이에 이제 백로가 들죠. 음력 8 월, 양력 9 월, 8-9일 정도가 인제 바로 이제 백로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165도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쯤이면 인제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인제 흰 이슬이다. 그래서 그걸 백로라고 이렇게 우리의 옛 어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 기운이 인제 완연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음 글쎄요.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다라면은 국화와 칼이라는 일본인들의 기질이 있듯이 우리도 뭔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걸 저는 반도 기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비 정신이 인제 바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런 어 어떤 민족의 어떤 특징, 기질 그런 거에다가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어 뭐 한 줄기 빛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찾아낸다면은 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상당히 밝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